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31일, 나이 30이 되면 확고한 신념이 서게 된다는 중국 사자성어죠. 한중수교 30년을 맞아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수교 30년을 맞아서 새로운 파고를 맞고 있죠. 한중수교 30년과 앞으로의 30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집중 진단을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한중수교 30년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30년 제가 오프닝에서 30년, 31입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또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30년 한중수교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가림 교수님. 네. 여러 분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좀 종합적으로 30년을 평가한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30년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세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 적어도 한중 관계가 30년 동안 이룩해온 그 성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괄목할 만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냉전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와 첫 수교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이 두 나라가 모두 경제 성장을 상당히 이뤘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은 이웃한 국가들끼리는 이제 경쟁심이 좀 강하기 마련인데 이 이웃 국가가 체제도 이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또 국제 관계사에서도 그러한 관계는 진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미 간에는 100년 전쟁을 했고요. 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역사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는 내용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하다. 그래서 질적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우리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30년이라는 시간이 항상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있었고 사드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예. 이 문제가 결국은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그런 접점이 서로 부닥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큰 맥락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는데 전 교수님 말씀대로 꼭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갈등, 뭔가 최근으로 올수록 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말씀하셨고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립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요. 31일. 저도 네. 그 사자성어로 예.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사자성어처럼 통상 문제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진 반면에 현재 상황을 봤을 경우에 외교나 안보는 뒤로 후퇴했고요. 국민 감정은 수교 이전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중수교 30년간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우리를 따돌리면서 격차를 더 확대시켰고요. 또 무역수지 쪽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도 다양한 숙제를 이제 30년 사례로 봐가지고 던져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 FTA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고요. 한중 FTA. 예, 그렇죠. 한중 FTA. 그리고 반도체 치포 동맹뿐만 아니라 또 IPEF에 참여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또 숙제로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한중 관계는 다양한 변화가 좀 예고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30년 좋았지만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왠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30주년 특별히 어떤 기념 행사들 좀 있었을 텐데
뭐 과거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민간 단체 행사는 이미 뭐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축소되고 규모 역시도 축소되고 그리고 또 격도 상당히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7시에 예. 한중 외부 장관이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이제 기념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조어대에서 17호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한중 수교를 진행했던 방이고요. 30년 전에요. 네, 서명했던 네. 곳.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7시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총리급이 그것을 이제 행사를 주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은 외무장관이 각각 진행을 하는 걸로 봐서는 격은 일단 낮아졌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나쁘지 않은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는 이 좋기만 한 것이 과연 한중 관계에 좋기만 하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중 관계의 갈등의 요소 그리고 변화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련된 어떤 관심사나 그리고 모임 같은 거는 뭐 적지는 않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됐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데 격만 보면 조금 낮아진 느낌. 네. 왜냐하면 양쪽에서 외교 장관,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네. 그런 얘기군요. 각국의 대사관이 주최하는 30년 행사에 그렇게 참석한다는 얘기네요. 조 소장님, 그러면 30주년을 다시 한번 30년을 돌아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양국 관계의 변화, 관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결정적인 사건들을 조금 뭐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소장님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중 외교 관계의 가장 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 9월 3일 날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天安门그 광장에서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사열했던 게 가장 큰 사건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일대 그리고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좀 탈피하고 또 균형 외교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중국으로부터 듣고자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갑작스럽 중국 경사론에 미국이 깜짝 놀라서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됐고요. 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건 3번이나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사드 철회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가 철회되기 전까지는 네. 사드와 관련된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 때문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그 롯데 그룹 같은 경우 타격을 받았는데 롯데는 지난 8월 18일 날 마지막 남은 그 청두에 있는 그 백화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사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좀 휘둘린 한 30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사열에 전격적으로 참석을 했고 그 이후에 생긴 뭐 이 사드 문제 다 우리 국민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결국 그게 한중 간의 국민들 간에 서로 뭔가 이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가.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양자 간에 그냥 감정적이거나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심각하게는 경제적인 타격을 직접 입혔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데는 99개 업체를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드와 연관된 한한령이 지금까지도 해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중국은 중국은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중국 여기 그 주한 중국 대사 있잖아요. 싱하이밍 대사는 한한령이 없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문서상 남아 있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모두 구두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이제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 여행을 모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 문자로 받았는데 그 문자의 발행지는 정부가 아니라 여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 한한령이 없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의 대기업이 전국 각지에 있는 매장을 철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냉전 이후에 수교를 한 첫 번째 대상국, 그리고 그 성과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중국이라는 뭐 일종의 뒷배가 있었고 또 2008년과 2010년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유럽발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어떤 경제체가 상당히 우리의 어떤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에 있었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중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래테지라는 그런 단어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이 주로 경제적인 이슈에 주목을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글로벌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 기후 환경에 있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거는 제3의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양국 관계가 지금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된 거잖아요. 30년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들이 댓글을 주시는데 바로 경제적인 지적을 하시네요. 어떤 분이 그 현대차 점유율이 중국의 점유율이 1.8%,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0%다. 0. 아마 몇 %인 모양인데 좀 경제 상황 지금 방금 이 시청자 댓글처럼 우리 가장 큰 변화가 30년에 우리 경제가 많이 변한 거죠. 서로 협력해서 성숙하게 발전하다 최근 들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 교수님? 네,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도강 양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전략적 동반 그 상대 파트너가 될 정도로 상호 무역이라든지 뭐 윈윈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었는데요.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들어온 10년간을 보면은 도강 양해를 적고 분발 유익이라고 해서 떨쳐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겠다는 거죠. 분발 유익.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 공정 그리고 한복 공정 여기에다가 김치 공정이 노골화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 관계가 심화됐고요. 또 중국 안에서는 또 애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 그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0.6%까지 떨어졌고요. 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후부터는 매출액이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7.36%였는데 올해는 1%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제품 구성군이 중국의 그 패턴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달라진 정책 환경이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떠나게 했고요. 그또 미중 간의 갈등 문제에 의해서 중국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무역 구조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자동차, 스마트폰 점유율이 뚝 떨어졌다는 건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전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좀 평가? 경제 상황의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의 감소, 특히 대중국 수출의 감소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30년 전 중국의 1인당 GDP는 3,000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10,000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들의 성능이라든지 기술적인 집적도도 굉장히 높은 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호가 바뀌고 그렇죠. 있다. 우리는 그때 10,000불이었고 지금 30,000불의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초격차의 분야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르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1등을 해야 되는 거는 아마도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바이오, 디자인 아니면 디지털 중에서도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1등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그걸 따라오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30년 뒤에 60년이 되는 그 순간에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같은 상황의 고민거리를 얘기할 거고 또 같은 상황의 대안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격차가 존재하는 거는 분명하다. 다만 상품의 구성비라든지 수출의 내용의 변화는 그건 필연적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중국의 성장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GDP가 벌써 30년 전 3,000달러대에서 벌써 10,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생긴 어떤 수요층의 변화, 이걸 우리가 이제 새롭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도 전에 지금 한중 간에 우리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누려왔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 이후에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뤘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2억 명 넘는 인구들이 경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도시 봉쇄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혼도 급증하게 되고요. 또 외출도 자제하게 되면서 K푸드라든지 K뷰티와 같은 산업들과 관련된 수출이 두 자릿수 이하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수가 일어났던 IT 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세계 수요가 일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분기부터는 중국의 IT와 관련된 생산이 두 자릿수로 좀 감소하고, 그래서 이런 경기 순환적인 요소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인도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역의 70%는 부가가치 무역입니다. 우리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의 싼 인건비를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인데, 이런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교 30년 동안에 무역이 16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세계 우리의 수출이 9배 정도 증가하고 미국과의 수출이 5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이후, 13년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무역 수지가 이제 줄어드는 구조고, 올해는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연간으로. 네, 연간으로요. 그렇죠? 지금 이미 5월부터는 대중 무역 적자죠. 3개월 적자고 8월 달도 적자가 확정이 되면은 아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는 무역 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30년 만에 우리가 중국의 네. 무역 적자를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빠르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서방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IPEF라든지 반도체 치포 동맹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방 국가들이 추구하는 6G 동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 무역 흑자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이제 IPEF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이 경제 관련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 우리 무역 적자를 굉장히 일단 국내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이제 적자로 돌아섰다. 이달도 거의 적자 확정적이다. 그러면 연간으로 첫 적자를 낸다. 결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조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뀌고 있고, 분명하게. 이 분명하게 바뀌고 있는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수입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테니까라는 게 전제고요. 그리고 중국도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개월 동안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거를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앞서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봉쇄가 가장 큰 영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수출입에 돼 있어서의 구조가 이제 상당히 좀 바뀐 상황이 나타났다. 그걸 일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항구적인 원인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한국 거를 많이 대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1등 품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92년도 수교 당시에 우리가 96개였고 중국이 322개였는데 지금 중국은 1798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77개로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의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높지만 구성비의 숫자로 보게 되면 적다. 그래서 라디오, 빗자루 이런 것까지는 다 우리가 1등 할 생각은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중에 좀 지금 시청자원 댓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가 한국과 중국 관계보다 좋을 것도 없을 텐데 애플, 테슬라의 중국 점유율은 어떨까요? 아마 이제 우리 삼성 스마트폰
거의 0%대, 자동차 고작해야 1%대로 안 좋은데 그러면 애플 테슬라는 잘 팔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왜 못 파느냐라는 질문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될까요? 애플 테슬라의 정확한 그 데이터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가격이 상당히 너무 높다. 중국 제품이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애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냐? 우리가 예. 아마 21세기의 상품을 판매에 있어가지고선 두 가지 점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집적도가 얼마나 높냐. 네. 또 한 가지는 디자인일 겁니다. 예, 아마 애플은 디자인과 기술적인 측면, 테슬라는 절대적인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텐데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BYD라든지 여러 중국 리모라든지 하는 중국 회사들에게 그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는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이 추세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더 탈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치포 동맹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4개국 미국이 주도하고 대만, 일본 우리를 끼게 만드는 치포 동맹 또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기구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국의 반응이 굉장히 지금 조금 부정적이고 거칠게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그 국제 관계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라든지 인권, 시장 원칙, 법치주의를 주장하면 미국과는 가까울지 몰라도 중국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잃게 됐을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 게임 체인저를 미국 편에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편에 섰을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강하게 협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2의 요수수 사태처럼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1,850개 품목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마그네슘이라든지 원부자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원부자재를 원재료. 얘기하는데 네. 특히 5개 산업의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중국산 원부자재의 의존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불매 운동이라든지 위생 검역 강화, 세무 조사에 시달리는 기업이 아직도 있고요. 또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서 우리를 길들이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2025년도에 만기가 들어오는 59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도 연장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중국의 그 공세에 맞서서 외교 안보적으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수입 다변화뿐만 아니라 비축 물자와 관련해서도 관리를 이제 좀 더 철저하게 해야지만 예. 앞으로 그 치포 동맹 가입 그리고 IPF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대처를 해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우리가 워낙 높은 원부자재 이런 걸로 중국이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요소수 사태 같은 것으로 우리를 길들이기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양국 관계라는 게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그렇게 어떤 협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우리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얘기를 떠나서 중국이 뭐가 변했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과거에는 굉장히 상호 존중 그리고 평등한 입장에서 한국을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국을 평가를 해왔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민간 단체의 그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봤는데 전직 대사들 그리고 전직 외교 관료들이 모두 그 얘기를 하나같이 합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겁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상하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과거에는 저자세로 임했고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선 컨트롤 프리크라고 그래가지고선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땐 중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치포에 중국이 얘기하는 건 자기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최대 소비자이기 때문에 칩5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급자들만 있는데 최대의 수요자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을 담그는 것도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사사건건 모든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와 영향력 확산 이것 또한 지금 국제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고 거기에 적당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좀 어려운 정치적인 건데 우리가 이게 양쪽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선택을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치포 동맹에 가입하면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이 큰 시장이니까 또 시장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을 배제한다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진핑의 집권 10년 동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은 중국식 가치관이죠. 중국이 생각하는 유교주의에 기반한 중화주의 사상을 세계 질서로 만들어 가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음양 오행을 상당히 신봉하고 있는데요. 풍수지리에 보면은 동승 서강이라고 해서 동쪽의 힘이 올라가고 서쪽의 힘이 떨어진다는 거를 신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사력이라든지 그리고 경제력 두 가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앞으로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중국은 통일 전선 전략, 또 미소 외교로 나가겠지만 중국의 힘이 약해지고 우리의 힘이 약해진다면 내정 간섭, 국제 규칙 무시뿐만 아니라 일방적 제재라는 전랑 외교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든든한 안보라든지 동맹을 확보하는 게 미래에 대비한 그 자산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든든한 안보 동맹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 국민들의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비율이 예전에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안 좋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서베이를 해가지고선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78%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고요. 80%. 더욱더 중요한 거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선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반중 그 정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한중 관계 40년, 50년, 60년을 맞이하는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상대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상대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의 입장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공공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개도국이었을 때는 진짜 오른쪽이 좋아, 왼쪽이 좋아,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중견국 아닙니까? 그래서 치포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역할 그런 거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IPEF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정부의 어떤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그 정부의 보조금 같은 것이 무역의 문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슈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견국이 해야 될 입장이고 선진국과 특히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양자의 문제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해서 조금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 리서치가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70.3%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1.8%, 그러니까 7배 정도가 중국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신뢰한다가 8%, 그러니까 10배 정도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서해를 점점 야금야금 자기 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7년 그 12월에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에 홀대를 받았고 또 경호원에서 우리 수행 기자가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는 이런 그 악화된 구조가 그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슬기롭게 양국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 감정 그리고 이게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 발전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전 교수님은 우리가 좀 선택에 몰리지 말고 중간자로서 뭔가 양쪽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능력과 역량도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중 수교 30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